뉴스버스의 김태형 기자입니다라고 하면은 무슨 버스요라고 돌아와요. 부싯돌만 있고 라이터는 없지만 괜찮아. 우리는 시간이 많거든. 실제 들어가기 위해서 거기 기자단 막 앞에서 춤도 추고 막 이러거든요. 미친 거 아니야? 너만 팔뚝 굽냐? 한대 패고 나오지 그랬어요. 이건희 네. 성매매. 받으면 절대 안 된다고 삼성에서 전화 받았어. 아, 이 기사 쓰지 말라고. 그렇죠. 결국은 뉴스타. 네, 안녕하십니까. 미디어 알릴레오 최경영입니다. 네, 오늘 함께 하실 분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예, 송현주 교수님 나오셨고요. 안녕하세요. 예, 시민본 뉴스타파 기자 나오셨고요.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미디어오늘의 장슬기 기자, 그리고 뉴스포스의 김태형 기자. 예, 오늘은 여러분들이 많은 분들이 나오셔서 할 이야기가 뭐 독립 언론입니다. 오늘의 주제가. 근데 좀 이거를 독립 언론이 기성 언론이 있고 뭐 주류 언론이 있고 독립 언론이 있고 대한 언론이 있나 뭐 여러 가지 생각이 막 드는 단어거든요. 이 독립 언론이라는 게 독립 언론이라는 게 뭐지? 뭐 각자의 정의가 있을 것 같은데요. 교수님부터 학문적으로 정의를 내려주실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편집국의 의사결정이 가장 높은 수준으로 보장되는 언론. 그걸 우리가 이제 독립언론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기존의 어떤 제도화된 언론보다는 훨씬 더 그런 게 강화된 체제죠. 그런 독립언론을 이야기하면. 그리고 지금의 우리가 보통 독립언론을 이야기하면 대부분은 사실은 시장으로부터의 영향력이 좀 뭔가 구조적으로 차단된 그런 언론들. 그러니까 광고에 의존하거나 이런 것보다는 주로 후원이라든지 구독 이런 쪽으로 이 물적 기반을 가지고 있는 또 그게 가능하려면 또 큰 언론사는 안 되거든요. 그것만으로 충분히 운영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규모로 놓고 보면 좀 소규모 독립 언론이 많은 거고요. 이런 식으로 이제 일단 개략적으로 정의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뉴스타파는 예. 편집권이 독립돼 있습니까? 저희가 이제 기치로 내세우고 있는 것은 이제 비당파, 비영리입니다. 그래서 이제 비당파라는 것은 정치 권력 혹은 이제 정파성으로부터 독립하겠다라는 것이고 비영리라는 것은 상업성으로부터 독립하겠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런 면에서는 저희는 이제 그 어떤 물적인 토대나 지금 뉴스룸을 운영하는 방식이나 독립에 상당히 가까운 형태는 맞고요. 다만 이제 후원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후원자들의 어떤 정치적 성향이 특정 방향으로 너무 편중될 경우에 그 성향과 맞지 않는 보도가 나갔을 경우에 약간의 그런 어떤 흔들림 이런 건 좀 있을 수 있으나 지난 한 10여 년 동안의 경험을 통해서 그런 부분도 사실은 지금 굉장히 많이 안정화가 되어 있는 상황이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좀 중요한 이야기라서 오디언스로부터의 독립을 말씀하셨는데 오디언스가 미디어 콘텐츠에 미치는 영향이 분명히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거는 뭐 학문적으로 다 정립이 된 교수님이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 굉장히 중요한 굉장히 심대하게 영향을 미치는 게 오디언스가 맞아요. 광고주나 네. 자본, 뭐 권력뿐만이 아니고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고 있죠. 근데 그것과 관련해서는 그리고 정파성과 관련해서는 좀 이따 이야기를 네. 하고 다른 뉴스버스 같은 경우도 편집권, 협의의 편집권 독립, 자본이나 권력으로부터 독립돼 있다. 이거는 맞는 그러니까 동의하죠. 그렇죠. 근데 이제 저희 같이 조그만 언론사들은 사실 뭐 비영리라고 얘기하기는 좀 어렵고요. 영리를 이제 추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일부 이제 광고를 받아서 그 회사를 유지해 나가야 되는 그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예 그냥 비영리라고 얘기하기는 좀 어렵고 저희는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뉴스버스는 저희는 게릴라 언론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기성 언론, 그러니까 언론 권력이 더 이상 그 살펴보지 않는 부분을 더 살펴보자라는 게 이제 선배의 지시기도 하고 그리고 더 살펴보고 언론이 집중해서 조명을 하지 않았거나 이미 조명하고 지나갔던 그런 이슈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살펴보자라는 그런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어디에서부터 독립을 했냐 물어본다면 언론 권력에서 독립했다고 보는 게 저는 맞지 않을까 싶은데. 장슬기 기자가 네. 한국 언론사를 취재를 해보면 편집권이 완전히 독립돼 있다 이런 의미에서 자본과
권력으로부터 그런 곳은 이런 소규모 언론사들밖에 없습니까? 뉴스타파 같은? 그렇죠. 근데 일상적으로 그게 개입이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일은 아니기 때문에 네. 물론 그런 언론사들도 있지만 그러니까 이런 뉴스타파나 뭐 예를 들면 셜록 같이 이렇게 후원 모델인 경우는 우리가 어느 정도 물적 기반이 다르니까 독립 언론이라고 볼 수 있지만 사실 예를 들면 한겨레를 예로 들면 한겨레가 삼성에서 광고를 굉장히 많은 비율을 30% 넘게 받고 있지만 삼성 기사에 대해서 타협을 보거나 톤 다운이 되거나 하면 바로 그게 언론계에 알려지고 소문이 나고 그 안에서 기자들이 반발을 하고 그러니까 이게 편집권이 완전히 독립이라는 게 어떻게 이상향이 모델에 있는 게 아니라 그 기자들이 만들어가는 개념이기 때문에 네. 그 한겨레 같은 것도 대체로 보면은 기업 홍보팀을 만나서 물어봐도 한겨레는 편집권 안으로 못 들어간다 우리가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홍보팀에서 하기 때문에 한겨레는 어느 정도 우리가 그런 거에 대한 신뢰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KBS나 MBC도 어떤 시기에 편집권이 독립돼 있는 것 같다라고 평가를 할 수 있는 거지 사실 물적 기반이 완전히 그렇게 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런 면으로 볼 때 그래서 약간 그런 민영 방송사나 이런 일반 경제지나 이런 데서는 사실 우리가 어떤 기준으로 좀 쉽게 이제 판단을 하냐면 대주주 관련된 기사를 쓰느냐 혹은 거기에 대해서 부정적인 기사를 쓸 수 있느냐 그러니까 예를 들면 SBS가 태형건설에 대해서 비판 기사 안 좋은 기사를 쓰면 그거 자체가 보도가 그 기사 가치가 또 되죠. 네. 근데 만약에 대주주에 유리한 보도를 했다 이러면 그거는 되게 의심의 눈초리로 이제 언론계에서도 볼 수밖에 없잖아요. 그 독립 언론이 그래서 기성 언론이나 주류 언론이나 뭐 그 대항적 의미, 반대의 의미의 언론과 다른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가? 했나? 뭐 했다면 뭘 내세울 수 있나? 라고 생각한다면, 물어본다면 어떤 것들을 떠올리실 수 있으세요? 일단 여기 두 분이 일단 네. 그 검찰 권력 비판 기사를 엄청 많이 써왔잖아요. 그러니까 예. 그런 것도 사실은 검찰 출입 기자가 한두 건은 쓸 수 있지만 근본적으로 구조적으로 꾸준히 쓰기는 어렵기 때문에 이런 게 이제 기본적으로 전 독립 언론의 역할이라고 보고요. 근데 조금 여기 이제 뉴스버스랑 뉴스타파는 워낙 유명하니까 좀 잘 안 알려진 그 언론사를 좀 하나 소개하면 예. 기독교의 권력도 사실 여기도 굉장히 많은 돈이 오가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교회를 다니는데 여기에서 이제 뭐 여러 가지 비리나 이런 것들이 있지만 이런 거를 감시하는 언론사가 사실 없어요. 전문 언론사가. 그래서 뉴스엔조이라는 매체가 여기에 대해서 이제 비판적인 기능을 하면서 독립 언론으로서 자리를 잡고 있는데 제가 이제 최근에 봤던 기사는 이제 거룩한 목회자들이라 그래가지고 최근 한 10년간의 그 목사 성범죄 그거를 다 전수조사를 여기서 했더라고요. 뉴스앤조이에서 네. 했군요. 뉴스앤조이. 예. 여기는 이제 5명짜리 언론사거든요. 5명 네, 있어요? 5명. 예. 그러니까 되게 소규모고, 그러니까 이제 교인들의 후원으로 운영이 되는 언론사이긴 한데, 그렇기 때문에 정말 그 목회자들의 성범죄가 계속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데 왜 근절이 되지 않는지, 성범죄와 관련해 어떻게 판결이 나왔고 이후에 사후에는 어떻게 조치가 됐는지를 그 10년치를 분석을 해서 이 5명이 다 전국에 찢어져 가지고 다 후속 취재를 한 거예요. 이제 이렇게 해서 그거를 이제 탐사보도 형태로 해서 작년에 이제 내놔서 뭐 양성평등 미디어 상도 받고 약간 이제 사회적으로 교계에서는 파장을 좀 일으켰었는데 이런 역할을 기성 언론이라고 하는 우리가 뭐 주류 언론이라고 하든지 여기에서는 외면하거나 혹은 여력이 안 돼서 못하거나 그렇게 10년치를 분석할 만한 어떤 여력이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게 사실은 주류 언론과 마이너 언론이라고 해야 되나? 독립 언론과 다 있어 본 사람으로서 그리고 미국의 수많은 탐사 보도를 봤는데 미국에서는 이런 보도 진짜 많거든요. 주류 언론에. 예. 카톨릭 그 프리스트들 신부들 성추행 보도 같은 경우는 미국 아이알리에서 상 탄 것만 해도 수두룩해요. 그 영화도 그거잖아요. 스포트라이트. 스팟라이트도 그거였죠. 근데 이제 이걸 왜 그러면 주로 언론은 안 하고 한국에서는 독립 언론만 하지? 이것도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거든요. 이렇게 굉장히 좋은 보도예요. 이거 네. 제가 조금 자랑 좀 해도 되나요? 아, 예, 자랑하세요. 자랑할 거 오늘 많으시네요. 이 뉴스엔조이가 네.
그 굉장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작은 이제 독립 언론인데 네. 저희 뉴스타파에서 그래도 이제 독립 언론 중에는 저희가 제일 큰 편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 저희도 탐사보도 전문 매체고 이 탐사보도의 노하우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많은 독립 언론 기자들이나 언론사 지망생들에게 그 교육을 하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요 기사를 쓴 요 기자님께서 저희 그 탐사보도 스쿨에 오셔가지고 공부를 하시고 이제 전수조사 아까 말씀하셨는데 이 전수조사라는 데이터 하는 거죠. 예 네. 방법론이나 이런 거를 배우시고 돌아가셔서 첫 번째로 내는 작품이 이 바로 거룩한 범죄자들이라는 기사예요. 그래서 저희 편집회의에서도 이 기사 얘기를 좀 했었어요. 아, 예. 결국은 뉴스타파. 이제 말랑님의 뉴스타파 얘기 하나만 네. 더 하면 뉴스타파에서 이제 어쨌든 그 인큐베이팅을 하고 있잖아요. 아, 지금 그렇습니다. 계속 예, 하고 예.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뉴스하다라는 인천 지역 언론이자 이제 독립 언론. 예 맞습니다. 예. 거기가 이제 1기고 그 다음에는 뉴스 어디와 예. 코트워치. 맞습니다. 예. 이 코트워치는 사법 쪽 감시하는 예. 매체고 예. 뉴스 어디는 이제 미디어 전문 매체인데 여기가 이제 최근에 독립을 해서 이제 예. 교육을 다 받고 이제 독립 언론이 됐는데 여기는 각자의 영역이 딱 나눠져 있고 소수지만 그 탐사 보도를 하면서 후원 모델로 가려고 맞습니다. 하고 있는데 요런 게 사실은 한국 사회에 이게 주류 언론이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런 게 너무 없으니까 뉴스타파가 우리로만 있어서는 안 되겠다. 지역에도 필요하고 좀 다른 분야의 전문성도 필요해서 이걸 계속 인큐베이팅 하고 있고 지금 3기 모집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 예. 그 너무 그 말씀해 주셔서 네. 감사하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런, 이걸 이런 역할이 이런 역할이 뉴스타파 띄워주기. 아니 그런 저는 이유가 그런 토론회가 돼서는 안 됩니다. 네, 아니 저는 여기 그래서 예. 이 뉴스 어디나 요런 또 소규모 네. 독립 언론이 있다. 그래서 여기에도 좀 관심을 가져줬으면 네. 좋겠다. 근데 이런 말씀. 아무리 네. 저희가 이제 그런 상업적인 언론들, 정파적인 언론들을 욕해봐야 변하지가 않으니까 네. 다른 생태계를 만들어야겠다라는 생각으로 이걸 시작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거를 저희의 캐치프레이즈는 독립 언론을 100개 만들겠다는 게 저희의 캐치프레이즈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뭐 100개가 아니라 10개, 20개라도 만들어져서 하나의 생태계가 되면 한국 사회의 언론 생태계도 조금 바뀔 수 있지 않을까라는 희망을 가지고 저희가 만들고 있고요. 제가 탐사보도에 관심을 갖게 된 거는 세계일보가 한국 기자상을 탄 기록이 없는 나라라는 아주 좋은 보도가 있었어요. 아마 세계일보가 언론사 중에 탐사보도 팀을 처음으로 만들었던 그 신문사일 겁니다. 근데 이제 번성할 줄 알았거든요. 21세기 초부터. 왜냐하면 그때부터 인터넷이 발달했고 탐사보도라는 게 과학적 탐사보도 기법을 추구를 했기 때문에 인터넷 발달과 함께 더 번성을 했어요. 실제로 90년대 말부터 21세기 초까지는 쫙 컸어. 근데 갑자기 축 떨어지더라고. 갑자기 축 떨어지고 그래서 뭐 탄압받는 일부 탐사보도 기자들이 나와서 뉴스타파 같은 걸 만드는 거 아니에요. 왜 이렇게 된 거죠? 근데 이제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언론사들은 일단 그런 걸 해낼 수 있을 만큼 자원이 충분하지 않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그게 그 탐사보도의 대상이라는 게 결국 뭐겠습니까? 우리 사회에 조금 더 깊숙한 곳에 숨어 있는 부조리들이라는 거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을 캐내는 게 그 언론사의 입장에서 볼 때 정파적인 측면이라든지 어떤 재정적인 측면에서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 거죠. 그리고 그런 보도들이 만들어내는 어떤 여러 가지 불편함 있잖아요. 예를 들면 교회를 보도하면 막 신도들이 다 찾아와서 괴롭히고 위협하고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그만큼의 어떤 커미트먼트라고 해야 될까요? 내가 해야 되겠다는 의지 같은 게 기자나 편집 단위에 별로 없고 그래서 탐사 보도들을 쭉 보면 상당히 좀 안전한 것들을 하는 것 같아요. 맞아요. 기본적으로 지금 언론사들이 수익을 내려면 네. 자잘한 기사들을 많이 써야 돼요. 맞아요. 예. 포털에서 유통되는 방식들을 보면 자잘한 기사들을 많이 써서 그게 이 수익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탐사 보도는 어마어마한 그 자원을 투입해야 되지만 실제 사람들이 웬만한 사람들은 그 읽어내지도 못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만들려는 의지도 없고요. 이런 취재를 내가 더 깊숙이 하고 싶다라고 이제 발제를 하거나 보고를 하면 어떤 얘기가 돌아오냐면 야 그러면 우리가 기사 수를 채워야 되는데 너는 기사 안 쓸 거야? 라는 얘기가 돌아와요. 그러면 탐사 보도를 하는 동안 그러니까 내가 조금 더 깊숙이 이 취재를 하는 동안
나의 그 같은 부서에 있는 다른 팀원들이 내 기사, 내가 못 쓰는 기사 할당량을 써야 된다. 이런 압박감들이 있어요. 이거 약간 이제 마이너한 매체들에서만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아니요, KBS도 그래요. 예. 너만 팔뚝 굽냐? 뭐 네. 이거잖아요. 그렇죠. 예. 예. 그래서 취재를 할 의욕 자체를 좀 깎아내리는 네. 경우들이 있고, 데스크들이 이제 기자 생활을 하면서 네트워킹을 구축을 해놨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제가 이제 고발사주 그 보도를 이제 뉴스버스에 오기 전에 타사에서 고발사주 보도를 쓰려고 하는데, 이 고발사주 보도를 쓰려고 취재를 하고 발제를 하고 그리고 기사를 써서 올려놓으니까 데스크에서 바로 얘기가 돌아오는 거예요. 나 김웅이랑 친한데? 라는 얘기가 돌아오는 거예요. 그럼 그 기사 못 쓰는 겁니다. 아, 친한데 그러면 그래서 뭐 어쩌라고 그래야죠. 그래서 뭐 어쩌라고가 되는데 네. 그 기사를 이제 출고를 시켜달라고 말을 해도 네. 그 기사가 일주일, 2주일 그냥 묵혀져 있는 거예요. 그래요? CMS에 그대로. 실제로? 그래서 그 기사를 제가 이제 타사의 그 정보 제가 취재한 내용들이랑 그런 내용들을 이제 넘겨준 적도 있고. 근데 패고 나오지 그랬어요. 아니, 그럴 때 거기에 대해서 맞설 수 있는 수단이 없습니까? 사내의 어떤 장치라든지 뭐. 편집국장을 직접 찾아가가지고 기사가 출고가 안 된다. 네. 이런 내용인데 왜 기사가 출고가 안 되냐라고 이제 몇 번 항의를 했던 적도 있고요. 근데 이제 부장이 틀어막으면 그 기사가 출고가 안 되는 구조이니까 그런 데서는 이제 그런 그 부장이 틀어막는 구조에서 오는 약간 이제 불합리함 그런 것들이 있고요. 그래서 취재를 하는 동안 그 부장이 다른 부서원들이 야, 너만 취재하냐? 라고 하면서 이제 뒤에서 욕하는 내용들을 전달을 해주면 그 기사 취재하다가 놓고 그냥 일반 기사 꼭 써야 되는 할당량의 기사를 써야 되는 그런 상황이 반복이 됩니다. 그러면 의욕이 꺾이죠. 이 경제지 있을 때 이야기. 그렇죠. 네. 아니 근데 이야기 KBS 했던 같은 경우에도 네. 그랬어요. 그랬지. 사장 바뀌고 나서 탐사보도 강화하겠다 해서 탐사보도팀 크게 만드는데 탐사보도라는 게 성과가 안 나잖아요. 한동안은. 그렇죠. 탐사보도팀에 기자들 투입했다고 다음 달에 기사 나오지 않거든요. 시간이 걸려요. 짧으면 6개월이고 길면 1년 동안 기사 못 쓰거든요. 탐사보도가 언론사의 입장에서 이걸 해서 우리의 위상을 떨치고 혹은 상업적으로도 도움이 되고 이런 게 전혀 아니거든요. 그 기사는 사실 아는 사람들만 보고 그 기사가 갖고 올 리스크를 경영적으로 져야 되는 거죠. 그렇죠. 예. 대표적으로 박근혜 정부 때 그 청와대 문건 보도했던 세계일보 기자들, 세계일보 지금 남아있지 못하거든요. 그걸 했으면 정상적인 언론 환경이라면 이 사람들은 엄청나게 이제 상찬을 받고 그렇죠. 회사에서도 잘 나가는 사람이 되고 그렇죠. 이렇게 돼야 되잖아요. 네. 그 보도가 낙인처럼 따라다니면서 회사에서도 계속 한직으로 돌고 음. 이러면서 결국은 못 견디고 퇴사를 했어요. 제가 알기로 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드냐. 물론 기자들이 의사들만큼 그 정도의 페이를 받는 건 아니지만 마치 의사가 된 다음에 전공의 수련을 다 끝난 다음에 다 경제부나 정치부만 가서 출입처 빵빵한 거 좋은데 마치 성형외과랄지 뭐 피부과랄지 이런 곳만 가가지고 돈 많이 버는데 돈이 아니고 이제 삶의 편안함 그리고 기자로서의 출세 뭐 이런 걸 생각한다면 성형외과나 피부과가 정치부나 경제부인 것이고 탐사보도 같은 경우는 외과 의사예요. 아, 재밌는 비유네요. 예, 외과 의사야. 사고 나면 네. 다 책임져야 돼. 그렇죠. 사고 나면 다 책임져야 되고 그런데 본인은 사명감을 갖고 그 기사를 뭐 10시간, 12시간 거기에서 아주 수술실에서 살면서 그냥 이렇게 환자를 수술한 거야. 그런데 그런 사람이 점점 줄어들 수밖에 없지. 제도적으로도 법적으로도 외과 의사들을 보호할 수 있는 장치랄지 뭐 수가랄지 이런 거는 전혀 보장이 안 되거든요. 근데 지금과 같은 구조화에서는 좀 애매한 보도를 했을 때 나중에 형사 처벌을 받을 수도 있거든요. 기자만 괴로운 상황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그래서 이 편집국이 그 기자를 아예 그냥 뭐라고 이렇게 버려버리는 그런 것도 실제 현실적으로 가능한. 그렇죠. 야, 누가 쓰라고 했니? 그러니까 어쨌든 본인의 바이라인으로 나갔기 때문에. 그렇죠. 네. 그 사실은 그 바이라인도 좀 문제긴 한데 그 편집국이 기사를 생산했으면 그 책임은 편집국이 져야 되는 거거든요. 마치 사설 쓴 사람 이름이 안 나오잖아요. 그처럼 이게 바이라인을 쓰는 것도 어찌 보면 좀 애매한 전통이긴 합니다. 그게 언제부터 생겼는지 모르겠지만. 그 언론사의 인적, 물적 자원 때문에 탐사 보도가 어렵다라고 말씀드렸지만 그 인적, 물적 자원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탐사 보도를 못하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예. 제가 뉴스버스에 와서 지금 보도하고 있는 내용들을 보면 저희는 인력도 부족하고
그리고 물적 자원도 부족한데 불구하고 저희가 쓰는 보도들은 탐사보도 기사들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 탐사보도 기사를 쓰는데 뭐가 필요한가? 사실은 방금 말씀하셨던 뭐 소송을 당할 수도 있는 사안에서 우리가 이 팩트를 어떻게 더 확인을 하고 그리고 어떻게 이 보도를 더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게 할 것이며 그리고 이 보도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뭐 용기 딱 이 정도가 필요한 거지. 예. 사실 뭐 돈이 없다, 어떤 인력이 없다라는 말은 이 탐사 보도를 못 한다는 그 변명이 되진 않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뉴스버스는 기사 네. 꼭지수를 채워야 되는 그런 건 없죠. 저희는 기사 꼭지수도 채우죠. 왜냐하면 저희가 포털에 다 종속이 돼 있다 보니까 예. 포털에 보내야 되는 이제 최소 단위의 기사 숫자가 있을 거 아닙니까? 네. 한 달에 채워야 되는 숫자. 예. 그 정도는 저희가 채우면서 나머지 이제 취재는 하는 겁니다. 지금 탐사보도 아까 장슬기 기자가 좋았던 탐사보도로 거룩한 범죄자들 뭐 뉴스타파의 그 유명한 파나마 페이퍼스 조세도 피처 보도 네. 뭐 그다음에 특히 이건희 네. 성매매랄지 죄수와 검사 시리즈랄지 이건희 성매매 같은 경우는 아마 뉴스타파에 그 제보가 들어오지 않았으면 그 전에 사실은 YTN에도 들어왔었잖아요. 네. 그랬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거는 뭐 이미 밝혀진 거니까. 예. 그 다른 어떤 언론사도 못했을 것 같기는 해요. 네, 아마도. 예. 아마도. 어떤 자본이나 어떤 권력보다도 삼성의 힘이 가장 예. 예, 크기 때문에 네. 이거 관련해서는 다른 한국의 다른 언론사들이 할 수 있었을까요? 그때 저희가 보도를 예. 이제 밤중에 내고 음. 다른 언론사에 있는 제 친한 기자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예. 저한테 전화 오더라고요. 야, 이거 받으면 절대 안 된다고 삼성에서 전화 받았어. 아, 이 기사 쓰지 말라고. 그렇죠. 예. 그래서 정말 불가사의하게 예. 어떻게 보면 그날 하고 그 다음 날 오전까지 대한민국에서 제일 핫한 이슈가 그 사건이었는데 난리가 났었어요. 기사가 예. 하나도 안 나오는 거예요. 그것도 기획. 밤 사이에 한겨레인가 경향인가 딱 한 건 쓰고 예. 기사가 안 나오다가 언제부터 기사가 나오기 시작했냐면 그 다음 날 오후에 삼성에서 사실 무근이다 라는 반론을 내니까 그때부터 기사들이 차례차례 올라오는 예. 거예요. 그게 어떻게 보면 한국 언론들의 어떤 이 상업적인 이해관계가 모든 것을 결정하는 이 단면을 보여준 날이었죠, 그날이. 예. 제가 예전에 공부하던 그 저널리즘 스쿨에 좀 이제 그런 큰 강의실 있잖아요. 좀 대표적인 강의실, 기념홀 같은 거. 예, 그렇죠. 그렇죠. 이 벽에 뭐라고 쓰여 있었냐면 의역을 하자면 예. 이 광고는 자유 언론의 원동력이다라고 이야기해요. 아, 맞아요. 예. 이게 뭐냐면 이제 결국은 자유 언론이 되려면 물적 토대가 튼튼해야 된다는 거거든요. 예. 그 물적 토대를 만들어내는 게 지금 근현대 언론의 비즈니스 모델에서는 광고인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 광고주의 힘이 커지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예. 광고주가 자잘한 광고면 돼요. 그렇습니다. 근데 광고 의존도가 낮을 것도 좋지만 네. 밸런스가 광고가 맞아야 많아도 그 광고주가 큰 거 대형 찍어서 광고주가 없으면 돼요. 예. 그래서 뉴욕타임즈도 광고를 많이 싣지만 뉴욕타임즈의 광고는 그 자잘한 광고주들이란 말이에요. 예를 맞습니다. 들면 뭐 예. 레스토랑 뭐 업자들 뭐 이런 것들 예. 마치 우리나라 예전에 벼룩신문처럼 그런 경우는 감히 뉴욕 타임즈를 상대로 압력을 넣을 생각을 못 하죠. 어차피 우리- n분의 1이니까. 그렇죠. n분의 1. 이제 우리나라의 언론은 문제는 광고 의존도도 높을 뿐만 아니라 그게 대형 광고주들한테 의존하는 비율이 너무 크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더더군다나 그 대형 광고주들이 광고만 싣는 게 아니라 다양한 형태의 대언론 관계들을 수행을 해요. 네트워크. 그러니까 예전에 그 삼성일보의 장충기 예. 사장이 했던 것처럼 언론인들을 그냥 광고로만 통제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다른 것들을 통해서 이 개인적으로 관리를 하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광고주의 영향력이라는 게 뭐 공개적으로는 광고를 통해서 들어가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런 개인 사적인 네트워크를 통해서 언론인 개개인들을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그 영향력이라는 게 사실은 어마어마할 뿐만 아니라 이 우리가 알아차기도 힘들 장충기 문자라는 걸 공개되기 전까지 우리는 상상도 못했죠. 그 정도일 줄은 그냥 광고주의 영향력 정도인 줄 알았죠. 추측만 했지만 그 정도로 하나하나 언론인들을 통제하고
뭐 이 민원을 받아주고 뭐 이런 줄은 몰랐잖아요. 삼성에서 들어갔다 그러면 그 언론사는 이미 이제 주류 언론으로서 메이저 플레이어로서 인정을 받기 때문에 삼성으로부터 광고 유치가 4월이 걸린 거예요. 모든 언론사에. 그거는 미디어 오늘에서 취재를 해보면 너무 뚜렷하지 않아요? 제가 한번 이제 10대 재벌 중에 한 어떤 분과 이제 좀 밥 먹으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만약에 한 이 10대 재벌 정도가 한 번에 광고비를 다 끊으면 이제 언론사들이 휘청하지 않겠냐. 그러면 그런 얘기를 이제 농담같이 던졌더니 자기네들끼리는 그런 얘기를 많이 한대요. 예. 근데 거기에서 결국 이재용 회장이 결단을 해야 그게 가능한 거지. 나머지 9개가 다 빠져도 삼성만 가지고도 유지할 수 있는 언론사가 거의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나머지는 그 정도로 이게 또 10대 재벌 안에서도 여기에 영향력이 막강하기 때문에 이게 사실은 언론 생태계를 뭐 망가뜨리는 게 아니라 그 쥐고 흔드는 수준이 되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근데 독립언론이 오늘의 화두거든요. 근데 이제 많은 부분이 탐사보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게 저는 이게 제가 탐사보도 기자 출신이지만 굉장히 아쉽습니다. 왜냐하면 독립언론이면 무조건 탐사보도인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수많은 독립언론이 그것도 정치언론이나 정치기사 주로 쓰는 언론들도 마찬가지고 뭐 경제지도 마찬가지고요. 경제지도 너무나 자본에 종속적이고 그런 이론 그런 생각에만 종속적인 게 아니고 좀 다른 생각을 가진 충분히 독립적인 경제지도 만들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정치, 경제, 문화 전부 다. 근데 딱 맨날 탐사보도만 생각을 해. 저희가 이게 만들고 있어요. 너무 척박, 다양한 독립 언론. 너무 척박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독립 언론의 그 토양이라는 측면에서도 그렇고. 정치 관련된 혹은 사회 문제와 관련된 그 탐사 보도의 부족이나 그런 것들을 이제 폭로하는 언론에 대한 수요들은 결핍과 수요가 나름 높다고 생각해요. 근데 다른 부분들은 언론의 형태가 아니라 이미 다른 형태로 많이 진행 중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른 형. 그런 어떤 뭐 예를 들면 경제 정보나 이런 것도 고급 경제 정보를 정말 객관적인 시간에서 투자 정보로 활용할 수 있거나 경제 이제 뭐 경영이나 창업이나 이런 데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런 정보들을 공유하는 많아요. 그런 어떤 그룹들이 있어요. 근데 그게 언론의 형태가 아니고 그냥 1인 미디어로. 1인 미디어거나 집단일 수는 있는데요. 그렇죠. 그게 이제 언론이라는 이름을 내걸지 않았고 그렇기 때문에 독립언론이라고 말할 수도 없지만 그런 회원제 기반의 정보 제공업자들, 업자란 말이 좀 예를 들어서 그렇긴 한데. 업계 전문지 그렇죠. 그냥 그런 애널리스트 것들이 출신에 IT 업계 전문으로 예. 해서 굉장히 비싼 구독료로 이렇게 정보를 주는 기자들도 그렇게 해서 독립해서 나간 있죠. 매체가 있어요. 있어요. 이게 예, 그런 예. 그룹들에 보면 전직 기자들이 꼭 한두 명씩 끼어 있거든요. 네. 그 전자신문 기자들 중에서도 키포스트라고 그 삼성과 싸우다가 나가서 한 3명이 삼성 비판 기사 썼다가 전자신문에서 쫓겨난 팀장과 기자들이 만들어서 중소기업 전문으로 네. 거의 기업 컨설팅 하듯이 네. 경제지를 아주 훌륭하게 최근까지 이끌었었는데 그런 신문도 있어요. 이건 대중지가 아니라 그야말로 그렇죠. 정보 특정 그룹을 타겟으로 그렇죠, 하는 그렇죠. 아주 네. 그렇게 고가의 포장하면 정보죠. 약간 뭐 미디어 스타트업 그렇죠. 이렇게 그런 네. 그런 거. 형태로, 예. 예, 그런 예. 형태. 탐사 보도를 하는 독립 언론이 많은 이유는 저는 교수님도 말씀해 주셨지만 예. 그 많은 국민들이 이 그냥 레거시 언론에서 보여주는 그런 단편적인 기사 말고 그 뒷얘기들을 더 알고 싶어 하는 그 수요 때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최근에 쓴 그 검찰의 민간인 불법 사찰 보도 같은 경우에도 여태까지 검찰이 이 민간인들의 정보를 수집해 놓고 이걸 활용하는 거 아니야? 라는 그 의문점들이 있었는데 이 기사가 나가고 난 뒤에 뭐 정치적으로도 그리고 뭐 사회적으로도 큰 문제가 됐던 이유는 그 검찰이 이렇게 하고 있는 것 아니야. 그 뒷면을 우리가 보고 싶어라는 사람들의 수요에 맞아갖고 그렇게 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탐사보도 독립 매체가 많은 건 저는 이 국민들의 수요가 탐사보도에 좀 많이 몰려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주류 언론들이 써내는 기사들이 너무 피상적이고 또 파편적이기 때문에 그걸 뒤집어서 얘기하면 피상적인 것에 대해서 심층적인 것을 원하고 파편적인 것에 대해서는 맥락이 있는 기사를 원한다.
이 수요가 전 굉장히 크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왜 그런 비유가 있지 않습니까? 뭐 곳곳이 물인데 마실 물이 없다 이런 비유들을 하잖아요. 지금 언론 환경이 아마도 그렇기 때문에 그 독립 언론들이 그런 방향의 수요를 채워주는 방향으로 자연스럽게 가게 된 것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런 예. 측면으로 생각해 보면 사회적 약자나 소수자에 예. 치중하는 이제 또 독립 언론들도 있지 예. 않습니까? 그쪽이 어떻게 보면 탐사 보도 각광받는 뉴스타파만큼 조금 더 대중적이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은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조금 좀 부족하고 대중성이 좀 부족하고 뭐 그런 게 좀 아쉽기는 한데 그래도 나름의 그 성과를 거둔 것들이 있잖아요. 그죠? 네. 제가 그 예. 최근에 좀 인상 깊게 본 기사가 음. 이제 뉴스민이라고 여기는 뉴스타파랑 협업하는 곳이기도 하죠, 그죠? 네, 여기 이제 독립 언론 네트워크 중에 네, 하나입니다. 대구 경북 쪽에 있는 독립 언론인데 이제 단신 기사를 하나 본 거예요. 여기 있는 기자분이 단신 기사를 보고 어떤 운전 기사가 이주 노동자들 미등록 이주 노동자를 태우고 가다가 이제 법무부에서 단속이 나온 거죠. 불법 체류 단속이 나와서 이제 그걸 멈춰야 되는데 그냥 여기서 안에서 살려달라고 하니까 그거를 그냥 치고 도망갔어요. 이 노동자들을 살리려고 도망갔죠. 단속을 피해서. 그래서 이제 특수 공무집행 방해로 이제 징역 3년을 받고 지금 이제 교도소에 계시는데 요게 엄청 단신 기사로 나왔던 거예요. 다른 언론에. 지역 언론에. 그러니까 근데 여기에서 살려달라고 했던 게 이제 멘트가 하나 딱 눈에 꽂혀서 그럼 과연 이 상황은 어떤 상황이었을까 해가지고 지금 한 2달에 걸쳐서 한 7건의 보도를 했거든요. 여기 뉴스맨에서. 수감된 분, 그분을 찾아가서 면회도 하고 직접 편지도 주고받고 뭐 이주 노동자들이 있었던 그 공장 사장님도 찾아가고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를 그냥 찾을 수 있는 건 모두 다 찾아갖고 취재를 한 거예요. 그런데 이게 그 공개한 기사가 SNS에서 엄청 전국적으로 좀 이슈가 됐었거든요. 이런 거 엄청 단순한 스트레이트 기사지만 그 안에 사람 이야기를 이렇게 쭉 뽑아낼 수 있는 거 이거는 기성 언론이 사실 할 수도 있지만 하지 않거나 외면하고 있었던 건데 이 사회적 소수자의 문제를 이렇게 관심 있는 기자가 과연 이건 어떤 걸까 하고서 깊이 들여다보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되게 대작으로 나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게 어떻게 보면 좀 독립 언론이니까 하는 것도 있고 우리가 또 독립 언론에 기대하는 보도이기도 하고 그렇다는 생각이 좀 드네요. 성윤주 교수님은 이런 다양성, 사회적 다양성을 추구했던 독립 언론 기사 중에 생각나는 거 있으세요? 저는 그 개인적으로 민중의 소리에 뭐 어떤 약간 관여한 적도 있고 또 오랜 후원 회원인데요. 민중의 소리가 되게 역사가 오래됐는데 나름 인터넷 언론으로서 그런 다양성에 큰 기여를 해왔다고 생각하죠. 주로 노동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관한 보도들을 또 예전에 이제 그 쌍용 자동차 파업하고 할 때는 이제 기자가 직접 그 50일인가요? 거기 직접 파업 현장 안에 고립돼서 농성장에 들어가서 현장 취재도 하기도 했었고 상당히 뭐 물리적 생명이 위험한 그런 상황에서도 근데 거기 보면 이제 그 야심찬 기획인데 이제 만민보라는 연재 기획이 있습니다. 이제 10,000명의 목소리를 듣겠다는 건데 지금 한 780 몇 회인가 정도까지 일종의 이 탐사 보도는 아니고 이제 우리 사회의 어떤 그 다양한 사람들이 살아가는 곳곳에서 그 보이는 부조리들 이런 문제들을 이제 서술하고 그곳 속에서 그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인터뷰 형식으로 그렇게 이제 이야기 일종의 스토리텔링이죠. 넌픽션인데 그런 것들을 좀 우리 사회 언론 기자들이 많이 했으면 좋겠는데 또 기자들도 그런 걸 하고 싶을 겁니다. 실제로는. 그렇죠. 사람 만나고 싶어 하죠. 기자들은 사람에 대한 호기심이 있으니까. 그냥 단순히 이제 육하 원칙에 따라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짤막한 스트레이트 기사나 혹은 그런 스케치 기사들 말고 재미없지. 근데 그런 것들만 양산될 뿐이지 이런 이 스토리가 있는 걸 많이 못 만들어내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 민중의 소리는 그런 면에서는 상당히 깁니다. 한 이야기 건수가. 상당히 긴 기사를 좀 이 심층적으로 보여주면서도 디테일하면서도 다양한. 이게 탐사는 아니지만 그 우리 사회 모순을 탐사 보도처럼 막 파고들어서 확 까발리는 것도 있지만 그냥 디테일한 것들을 보여주는 것만으로도 의미가 있잖아요. 그런 역할들을 저는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민보 기자는 이런 다양한
저희는 다양성을 추구하는. 사시라고 해야 될까요? 그 미션 스테이트먼트 같은 게 있는데 음. 1번이 이제 권력 감시이고 2번이 이제 아까 말씀드린 맥락 저널리즘이고 3번이 이제 사회적 약자에 관한 보도를 한다. 이게 저희 뉴스타파의 3대 이제 예. 주제인데요. 이태원 참사가 이제 있었는데 이태원 참사는 그야말로 그 참사의 규모에 비하면 언론들의 관심이 굉장히 빠르게 수그러든 사건이었거든요. 그렇죠. 뭐 사실은 이태원 참사 이후에 한두 달이 지나고 나서는 기사가 안 나왔어요, 거의. 정치권발 기사 말고는. 그래서 저희는 우리가 모든 다양성을 다 대변할 수는 없지만 요 옆에는 있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아마 지난 1년 반 동안 저희는 뭐 거의 한 달에 한두 건씩 계속 이태원 참사 관련 보도를 이어가고 있거든요.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표출되어야 할 목소리들이 표출되지 않는 목소리들, 이것들을 저희가 잡아내서 계속 이제 유지하도록 하는 것, 이런 것들이 저희가 해야 할 다양성이다. 아직은 저희가 더 많은 다양성 기사를 쓰면 좋겠지만 여력이 아직은 없고 가장 강하게 억눌리는 목소리를 좀 살려내고 유지하고 싶다. 뭐 이런 생각들은 하고 있습니다. 네. 독립언론사의 생존 전략 그리고 또 한계를 좀 이야기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저도 KBS에 있었고 뉴스타파에 6년 동안 있었습니다만 뉴스타파 그리고 지금 현재 유튜버로 생존하고 있으면서도 가장 큰 거는 정보의 한계거든요. 정보의 한계. 제가 만약에 이제 출입처 기자라면 아주 당연히 들어오는 정보가 있을 텐데 그 정보 들어오는 정보를 가공하는 문제 그리고 그 다음에 진짜 사후 취재하는 문제인데 이런 정보의 한계를 어떻게 극복하지? 어떤 식으로 정보에 접근하고 잘못하면 독립 언론이 아니고 외톨이 언론이 되는 거거든요. 외톨이 언론이 돼요. 그렇죠. 예. 저희는 사실 그 출입처나 이런 데에 이제 없어서 얻는 이익들도 있어요. 예. 왜냐하면 출입처 기자들을 못 믿는 그 공무원들이라던가 아니면 제보자들은 오히려 출입처에 들어가지 않는 저희들을 찾아오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보도들을 할 때가 있고 그리고 법원에 가서 법원 재판을 듣다가 여기는 기사가 될 것 같아 밖에 나가서 취재를 해보자 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이제 첫 취재가 시작될 때도 있는데 여기서도 문제는 법원이나 이런 데 출입을 하지 않으면 이게 들어가서 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것 때문에 간단하게 쳐보면 되는데. 그렇죠. 그렇죠. 네. 저희가 그래서 몇 번 실험을 해봤던 적이 있습니다. 원래 네. 비출입사들 모임이 있는데 맨 처음에 핸드폰은 허용을 해주는 거예요. 음. 그래서 핸드폰을 갖고 가고 그 다음에는 아이패드나 패드를 갖고 가보고 패드에 블루투스를 연결해서 키보드를 해보고 그리고 나서 이제 노트북까지 열었는데 노트북에서 제안을 받는 걸 보고 아이패드나 핸드폰이랑 노트북이 무슨 차이가 있냐라는 걸로 해갖고 저희가 몇 번 이제 항의도 했었고 그 뒤에 이제 법원이랑 몇 번 그 충돌이 있고 나서 그 비출입사 기자들도 그 법원에 와가지고 이 비표를 걸고 쓸 수 있는데 그 비표를 저희가 확보를 해냈었죠 그때. 그러니까 법원은 그나마 저렇게 할 수 있어요. 네. 검찰 완전히 불가능하고요. 행정부의 많은 부처들이 불가능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독립 언론을? 근데 이제 보통 검찰 예. 출입하는 기자들이 이제 외곽 취재라는 말을 많이 써요. 그렇죠. 무슨 뜻이냐면 내가 검사나 수사관 취재는 외곽 취재가 아니라 본 취재고 검사나 수사관이 아닌 다른 사람들한테 하는 건 외곽 취재다 이렇게 불러요. 한의상. 맞습니다. 예.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예. 그건 완전히 본말이 전도된 거예요. 그게 본 취재야. 네. 예. 사실은 그 법조 기자들이 외곽 취재라고 그러는 게 본 취재거든요. 그렇죠. 그렇게 보면 네. 저희 독립언론 같은 경우에는 네. 본 취재는 할 수 있는 거예요. 네. 아. 얼마든지. 그리고 어떻게 보면 아까 김태형 기자 말씀하신 것처럼 본 취재를 하는 데는 더 유리한 점도 있어요. 심지어. 그런 취재원 문제도 있지만 기자 자체의 시각이 그 출입 기자단에 있는 기자와 밖에 있는 기자가 다릅니다. 확실히 달라요. 맞습니다. 어떤 사안을 접근할 때 저희가 죄수와 검사라는 시리즈를 옛날에 했었는데 저는 검찰 출입을 한 번도 안 해봤거든요. KBS 있을 때도. 근데 그걸 이제 하고 나니까 여러 법조 기자들이 저 제보 나한테도 왔었는데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네. 근데 그분들은 검찰 안에 있었기 때문에 이 제보가 얘기가 좀 되는 것 같아도 이건 취재 안 돼. 그리고 검찰한테 이렇게 떠볼 거 아니에요? 예. 어떤 사람이 이렇게 주장하는데 그게 가능해요? 뭐 그러면
말 안 돼. 거기서 그냥 이건 어려운 취재이기도 예. 하고 착수를 안 하게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어떤 예. 반드시 불리한 것만은 아니다. 이 출입처에 안 나가는 게. 예. 근데 아쉬운 건 그런 거예요. 오히려 조그만 정보들. 예를 들어서 제가 뭐 이원석 검찰총장 취재한다 이러면 그 법조 기자들의 외곽 취재, 저한테는 본 취재를 통해서 다 취재를 했어요. 이원석 총장을 만나고 싶은데 이원석 총장의 일정을 출입 기자들만 알아요. 그거는 저희가 모르잖아요. 알 수가 없잖아요. 어떻게 보면 하찮은 정보인데. 하찮지만 필요한 예. 정보죠.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기성 언론에서 기자 생활 좀 했기 때문에 예. 이제 여전히 이제 아는 사람들이 있고 하니까 이제 물어물어 이제 그런 정보들 이제 조그마한 정보들은 알아서 이제 취재를 하는데 아예 뉴스타파로 입사한 후배들은 그런 네트워크가 없을 때 그렇죠. 사실 취재에 어려움이 있긴 해요. 그런 부분은. 저도 뉴스버스에 들어와서 그 지금 취재를 하는 그 네트워킹은 네. 전부 다 이전 회사에 그쵸?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예, 예. 그리고 여기 와서 이제 제가 첫 보도를 했던 그 첫 번째 단독 기사가 뭐였냐면 그 대통령 처가를 수사하는 경찰관을 대통령 취임식에 초청했다는 보도였는데 그 경찰관 번호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 경찰관 번호를 알아내는 데만 사실은 시간이 거의 하루가 갔고 그렇죠. 예, 그 알아내고 나서 보도하는 데는 시간이 그렇게 오래 안 걸렸어요. 근데 그것도 이제 네트워킹의 한계 요거는 좀 있습니다. 돌고 돌고 돌아가야 되잖아요. 굉장히. 맞아요. 우회 통로를 찾아야 예, 되고. 그러니까 저는 KBS 있다가 뉴스타파 있다가 KBS로 다시 돌아갔을 때 그 캐스트 어웨이라는 영화 기억나세요? 네. 하여튼 택배 비행기가 추락해가지고 톰 행크스가 톰 행크스가 예. 무인도에 네. 가서 혼자 불을 만들려고 막 이렇게 노력하잖아요. 그랬다가 겨우 구조가 돼요. 그래서 네. 다시 뉴욕인가 어디로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잖아요. 네. 그러면서 제일 기억 남는 장면이 그 이렇게 딸깍딸깍 하면 불이 이렇게 딱 켜지는 KBS 있다가 뉴스타파 있다가 KBS를 갔는데 톰 행크스가 이거를 딸깍딸깍 켜면서 이렇게 쉬운 거였어? 그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아 그럼 저희는 부싯돌이라는 아니 얘기예요? 그 뉴스타파에서 계속 이렇게 부싯돌로 이렇게 그 톰 행크스 손이 이렇게 다 피가 나잖아요. 네. 그러면 어떻게든 이게 불씨를 살리려고 동굴 속으로 피하고 그러거든요. 근데 갑자기 그 생각이 그 영화의 그 장면이 떠오르는 거예요. 네. 딸깍딸깍. 아 이게 이렇게 쉬운 거였구나. 그리고 예. 이 조그만한 언론사에 있다 보면 어떤 일을 겪게 되냐면 예. 취재를 하기 위해서 전화를 하잖아요. 예. 뉴스버스의 김태형 기자입니다라고 예. 하면은 무슨 버스요라고 돌아와요. 네. 그러니까 처음에 우리 회사를 설명하는데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그렇지. 맞아요. 예.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하던 그 시점에서는 그 국정농단 수사를 하면서 공식 브리핑을 했잖아요. 예. 그랬습니다. 만약에 사회가 전체적으로 그런 시스템으로 돌아간다면 언론에 보도될 수 있는 것들은 다 한꺼번에 언론사들을 차별하지 않고 기자를 차별하지 않고 공개되는 거죠. 그 다음부터 취재하는 그 이른바 외곽 취재라는 것은 기자의 몫이고. 근데 우리나라는 기본이 되는 정보들을 출입처에서 기자단. 통제한다는 말이죠. 예. 통제하니까 그걸 이제 가장 많이 통제하고 있는 게 이제 법원과 검찰이고. 그게 그렇기 때문에 기자나 언론사에 대해서 나름의 권력을 행사하는 거거든요. 이게 문제고. 제가 이제 후배들이 아니 다른 언론사도 훌륭한 기자들이 많고 다 탐사 보도 잘하는데 우리 회사 어떻게 살아남아요? 이렇게 물어보면 괜찮아. 우리는 시간이 많거든. 이렇게 대답하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는 이 독립 언론들은 그런 장점은 또 있어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는 부싯돌만 있고 라이터는 없지만 그거를 계속 수만 번 비빌 수 있는 시간이 있다. 예. 그래서 결국은 손은 부르틀지언정. 네, 큰 불을 일으킬 수 있다. 그런 근데 지금 문제가 말씀하신 것과 반대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정보 공개라는 측면에서 보면 아 그래요. 맞아요. 취재 환경이 너무 나빠지고 있는 게 예. 예를 들어서 공직자들 재산 정보 있지 않습니까? 이게 뭐 선배 전문가시지만 과거에는 저 때문에 그래요. 네. 그게. 아니 그게 완전히 그러니까 탐사 보도를 하면 할수록 더 차단을 문이 시켜. 닫혀요. 문이 닫혀. 옛날에는 아파트 동호수까지 나왔거든요. 옛날에 제가 취재할 때는 네. 아파트 동호수까지 나왔어요. 이제는 아파트 동호수 안 근데 나오고. 그 다음 해부터 아파트 동호수를 가려버린 거예요. 아, 국회 사무처에서. 그래서 왜 그러냐고 하니까 너희들이 그렇게 취재를 해가지고
국회의원들이 항의를 하고 난리가 나가지고 이거는 프라이버시 영역이라서 아파트 동호수 가린다라고 한 거야. 물론 그래서 다시 부싯돌의 방법을 찾아냈어. 그래서 돌려서 동호수를 찾아낼 수 있는 방법을 알아냈어요. 하지만 한 사람의 투자하는 시간이 거의 하루야. 그렇죠. 한 사람의 동호수를 찾아내려면. 아니 근데 네. 그 뒤에 남아 있던 게 재산 중에 땅을 가진 사람은 집원은 나왔거든요. 네. 집원도 없애겠다는 거예요, 이제. 네. 집원도 지우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오히려 더 닫아버린다. 점점점 네. 닫히고 네. 있는 게 느껴지고, 그래서 저희 같은 이른바 외곽 취재만 하는 언론사 입장에서는 이게 막히면 뭘로 취재하지? 라고 걱정되는 포인트들이 지금 여러 개 생기고 있어요. 그러니까. 대부분 언론사들은 출입처에 일단 들어가지 못해서 안달이 나 있고 출입처에 들어가기 위해서 거기 기자단 막 앞에서 춤도 추고 막 이러거든요. 별걸 다 해서 춤을 춰요? 네, 그 투표를 해서 이제 자기가 들어가야 되니까 신입사원 뽑는 거야? 편지도 쓰고 네, 편지 편지도? 쓰고 뭐 선물 갖다 바치고 출입 기자단 간사한테 출입 기자단 전원한테. 전원한테. 투표권이 다 있으니까. 미친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 정도로 너무 절박한 상황에서 이게 출입처에 들어가는 게 정보를 얻기도 하고 또 출입처 광고와도 연결이 되고 하니까 네. 그러니까 대부분의 언론사, 거의 90%의 언론사는 포털에 들어가거나 출입처에 들어가기 위해서 모든 언론 활동이 진행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평소에 아이템 선정부터 취재를 하고 후속 보도를 하고 기사를 뭐 판별하고 기자를 뽑고 할 때 모든 과정이 포털이나 출입처에 들어가기 위해서 가장 최적화된 방식으로 언론사 구조를 짜는데, 그런 가운데 이제 포털에 들어가거나 한 언론사들이 이제 메인에 뜨면 저희가 그런 보도를 맨날 보고서 사는 거죠, 일반 시민들은. 임의 단체라고 할 수 있는 출입처 기자단이 자기들끼리 투표하고 무슨 비토권을 주고 이래 가지고 사실은 가장 중요한 언론 자유를 기자들 스스로가 자신들의 독과점을 위해서 억누르고 있는 거예요. 정치 지형도 진영화돼 있고 언론 지형도 진영화돼 있는데, 진영화된 정치 언론 지형에서 독립 언론으로서 살아남기, 그거는 사실은 이른바 레거시 미디어와 이렇게 그냥 독립 언론사들도 다 공이 처한 어떤 도전 같은 건데,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진영으로 그냥 인식되고 있는 거잖아요, 사실은. 그죠? 예. 그러면서도 독립적으로 보편적 가치를 추구하는 걸 본인들의 사명으로 생각하고 사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굉장히 외로운 길인데. 예. 저희 댓글창에 예. 그런 댓글을 한번 본 적이 있는데, 뉴스버스는 윤석열한테 복수하기 위해 사는 것 같다라는 댓글이 달린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해왔던 건 검찰, 그리고 뭐 어떤 정치 권력에 대한 비판은 계속 꾸준히 해오고 있는데, 그에 대해서 어떤 분이 보실 때는 정파적으로는 그렇게 보일 수도 있다는 거죠. 근데 그렇게 보인다고 하더라도 저희가 그렇게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저희는 그냥 하던 대로 계속 할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읽으시는 분들도 어느 때는 뭐 그렇게 안 보일 수도 있는 거고요. 어떤 때는 그렇게 보일 수도 있는 거고요. 물론 이제 저희의 기사를 봐주시는 분들의 의견도 꼭 들어야 되는 얘기들, 저희가 이제 항상 새겨야 되는 얘기들이지만 꼭 그 의견들에 따라서 저희의 어떤 방향성이 바뀌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저는. 독자들과 저희 뉴스타파의 관계를 좀 더 장기적으로 가져가고 싶은 거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저희가 과거에 이제 뭐 많이 이제 회자된 사례지만 윤석열 검찰총장 인사청문회 때 저희가 비판하는 보도를 냈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많은 민주당 지지자분들이 저희를 비판하면서 후원 철회를 하셨죠. 그랬죠. 근데 이제 또 시간이 지나면서 그분들이 미안하다, 미안했다, 또 돌아오시는. 근데 그게 이제 저희가 옳았다라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저희와 그 독자분들의 관계가 그러면 그 사건이 있기 전과 있기 후와 달라졌다는 거예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뉴스타파에서 지금 저렇게 하네, 저거 내 정치적 견해와 맞지 않아, 마음에 안 들어, 하지만 좀 더 지켜봐야지. 쟤들은 뭔가 이유가 있겠지, 믿을 수 있잖아, 그동안 믿을 수 있어 왔잖아. 그런 장기적인 관계를 두고 독자와의 관계를 가져가면 제 생각에는 그 독자들의 영향력을 어느 정도는 차단하면서도 또 선순환적인 피드백은 계속 가져갈 수 있는
그런 모델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장석기 기자는 독립언론에 대해서 못다한 말. 아까 출입처 얘기 나와서 예. 출입처랑 광고 얘기 나와서 그 약간 지역 언론 얘기를 조금만 하고 싶은데 예.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기초 단체 단위로 하는 뭐 예를 들면 옥천신문 같은데 그런 것 중에 당진시대라는 매체가 되게 인상적이었던 게 이렇게 창간호 때 광고를 보면 그런 자영업자들 광고 신문이 80면이에요. 그 광고를 요만한 거를 다 싣느라고. 그러니까 그런 매체들은 그 뭐 행정 권력이나 이런 데를 비판을 쉽게 할 수 있고, 그러니까 예. 어떤 기득권이라도 그 안에서 성역 없이 보도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그 헌법 조항 중에 무슨 이제 권력이 그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하듯이 그 신문은 진짜 독자로부터 권력이 나오는 구조 완전히 그 구조인 거죠. 그래서 그런 지역 언론들의 사례도 어떤 독립 언론으로서의 그 역할에 있어서 물론 또 지금 계속 말씀하신 거는 아무래도 조금 더 중앙지 이 시각이 많이 있지만 그런 것도 좀 이렇게 살펴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이렇게 정파성에 대한 문제도 그러니까 본인은 계속 그렇게 나는 그냥 검찰 권력을 감시하는 거지만 이게 특정 정파로 계속 읽히는 거의 문제를 사실 이게 기사로 해명이 안 되거든요. 저는 그렇기 때문에 미디어 비평이 좀 더 활성화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많이 드는 게 결국엔 이 프로그램도 미디어 비평이잖아요. 근데 저희도 이렇게 계속 보면 이제 저희는 예를 들면은 김태형 기자를 인터뷰를 해서 이 사람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어떻게 보도가 나왔는지 그 전 과정을 인터뷰에서라도 풀어낼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미디어 비평이 사실 계속 축소되고 있다는 느낌을 많이 받거든요. 뭐 KBS에서도 프로그램 없어지고, 그러니까 그런 게 빈약하기 때문에 이런 거를 해명할 수 있는 기회는 더 줄어들고 그러니까 건강한 보도를 그러니까 독립 언론이든 건강한 보도를 활성화하거나 우리가 주목할 수 있는 기회가 점점 줄어드는 게 아닌가. 그래서 독립 언론을 조금 더 주목을 하거나 오해를 풀거나 하는 과정도 다 미디어 비평 안에서 벌어질 수 있는 게 아닐까. 마지막으로 시비모 기자. 저는 사실 레거시 미디어의 유산들 중에 좋은 것도 많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특히 이제 엄격한 사실 확인의 전통 뭐 이런 것들은 그것이 레거시 미디어의 유산이기 때문에 나빠서 배척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지켜나가야 하는 것인데 오히려 레거시 미디어라고 불리는 언론들이 그것을 제대로 안 하고 있다. 그래서 오히려 레거시 미디어의 그 레거시를 저희가 더 잘 계승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적자다. 네, 그러니까 저희가 독립 언론이 아니고 우리가 레거시 미디어예요. 네. 왜냐하면 저희가 훨씬 더 엄격하게 취재하고 사실 확인하니까. 제가 지난주에 말했죠. 대한 언론이라고 절대 안 할 거라고. 뉴스타파. 아니, 그러니까 저희 뭐 뉴스버스도 마찬가지고요. 예. 언론사의 크기와 이 오래됨을 가지고 기성 언론이다, 레거시 미디어 이거 아니라고 저는 그렇지. 생각하고요. 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이 망가져가는 한국 언론의 생태계에서 이 레거시를 잘 지키고 유지하고 또 다시 그것들이 의미가 있는 생태계로 다시 바꿔놓고 싶다. 뭐 힘은 미약하지만 노력하겠습니다. 예. 네, 교수님. 이 언론은 기본적으로 사회의 부조리들을 고발하고 그걸 통해서 사회를 조금 더 개량하는 그런 역할들을 하거든요. 일탈을 못하게 하거나 그런 측면도 있지만 일탈을 못하게 하는 거는 그런 면에서는 어느 정도 언론이 약간 보수적인 면도 있습니다. 우리 사회의 원칙이 이런 건데 이런 것도 일탈.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하는 그런 제도들이 만들어내는 부작용들 이런 것들을 찾아내서 고발해서 고치는 것들도 중요하거든요. 그런 면에서 이념적 성향을 따지면 언론은 진보적 성향을 띌 수밖에 없어요. 실제로. 그래서 해외의 유명한 언론들도 진보적 성향 언론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게 저는 우리나라 언론인들이 그런 것들에 대한 좀 솔직한 언론의 이제 뭐랄까 이게 감성일 수도 있는데 그런 것들을 가져야 된다고 봐요. 내가 뭔가 우리 사회의 기존에 일어났던 걸 지키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는 언론인들은 언론의 자격이 없는 거죠. 그리고 그런 것들을 지지하겠다, 지켜내겠다는 그거는 판사가 그런 생각을 하는 건 옳을지 몰라도 언론이 그런 생각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하나는 아까 전문성 이야기했는데요. 자기들이 배운 대로 언론의 역할에 맞춰서 보도하고 그 결과가 특정한 정치 세력 누구에게 피해가 갈 수는 있습니다. 그거는 언론의 책임이 아니거든요. 언론 탓이 아니라 그런 잘못을 저지른 사람 탓이잖아요.
결과를 가지고 정파성을 논의하는 것은 저는 잘못됐다고 봅니다. 그게 지금 우리 사회에서 언론의 정파성을 논의할 때 가장 잘못된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결과적인 형평성을 따지는 것. 그렇습니다. 예. 여기까지 미디어 알릴레오 또 유익한 시간이었죠. 예. 시청해 주신 분들, 노무현 재단 회원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댓글, 구독, 좋아요 잊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다음 주에 또 찾아오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